안녕하십니까? 3월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계지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다 지도의 특징을 그림의 AD에서 고른 것은 이제 고지도 문제네요. 고지도 문제는 출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출제가 됐을 때는 확실하게 학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 지도 모양만으로는 알아보기가 힘들었는지 이렇게 글씨도 친절하게 줬습니다. 알-이드리시, 메르카토르, 천하도 놓고 보면 그럼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지도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먼저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된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지도가 아니오겠네요.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 중에서 지도의 위쪽이 북쪽인 지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데 알-이드리시는 지도의 중앙에 메카가 표시되어 있고 지도의 위쪽이 북쪽인, 그래서 나일강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요런 그림을 한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B의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 그래서 요게 가번이죠, 가번. 그래서 B와 가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항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느냐,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가 유럽인들이 다른 세계에 진출을 하면서 그럴 때 쓰이던 항해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목적으로 사용된 거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 나번. 그 다음에 지도의 위쪽이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지 않았으면서 항해를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던 거 천하도,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가나다 연결하면 B, C, D 되겠습니다. 그죠? B, C, D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게 풀었고요.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다음 자료에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했습니다. 기억을 보니까요. 이탈리아에 대한 소개글이네요. 이탈리아 인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탈리아 인구가 요렇다. 요게 이제 기억이고. 니은을 한번 보니까 파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재료를 활용했다. 파스타라는 건 이탈리아의 음식이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재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이탈리아산 스파게티 면과 에스파냐산 올리브유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놨네요. 요걸 가지고 문제 한번 쳐다보도록 하죠. 기억은 저희 지리정보 유형 중 공간정보에 해당된다. 공간정보라는 건 어디에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 했죠. 어디에 있다가 아니고 이것은 이탈리아의 인구에 대한 거니까 그것의 특징, 속성 정보에 해당되겠네요.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세방화. 그렇죠. 파스타라고 하는 음식이 세계화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먹게 되니까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재료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글로컬라이제이션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에스파냐에 있는 여러 재료들을 우리나라에서 요리하니까 교통의 발달과 관계가 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3번입니다. 기후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어떤 기후지역은 저위도에 위치하여 연중 기온이 높다. 연중 기온이 높으니까 열대기후겠네요. 열대기후. 약자 A 딱 쓰고, 또한 무역풍의 수렴으로 형성되는, 두 무역풍이 모이는군요. 두 무역풍이 모여서 형성되는 거. 그죠? 적도 수렴대 혹은 열대 수렴대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요걸 이제 영어로 ITCG라고 합니다. 그죠? 요거 이제 열대 수렴대 혹은 적도 수렴대라고 부릅니다. 1년 내내 강수량이 많다. 그러면 기온도 높고 1년 내내 강수량도 많으니까 열대 우림기후겠네요. 그죠? 열대 우림기후 지역은, 그죠? 적도 수렴대의 영향으로 1년 내내 강수량이 많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달하는 식생, 여기가 바로 열대우림이겠죠? 열대우림에서 발달하는 식생, 열대우림. 같은 말이지만 하나는 기후의 이름이고 하나는 식생의 이름입니다. 그죠?
잎이 넓고 연중 초록색을 띈다. 한편 이 지역은 폭우가 자주 쏟아져 토양이 척박하므로 자, 이 지역 주민들은 이동식 화전, 숲에 불을 질러서 고구마, 감자 친척인 그죠? 그런 아이들 뭐 카사바, 얌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이제 식량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역은 사바나이다. 사바나 아니고 열대우림이죠. 사바나 어떻게 썼더라? 열대에다가 겨울 건조 이렇게 딱 붙으면 사바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적도 수렴대 혹은 열대 수렴대이죠. 아열대 고압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열대우림의 식생은 대체로 종류가 다양하고 밀도가 높다. 네, 그래서 정글이 우거져 있다. 이런 얘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카사바, 얌 이런 거 재배한다. 이동식 화전을 통해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예,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지도의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아프리카 국가가 나왔고 우리가 백지도 시험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가가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나라가 나와 있는데 가나다라 나라부터 살펴보면 가는요. 우리가 코트디부아르도 외웠고 나이지리아도 외웠는데 요 사이 모르겠어요. 자,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온 김에 한 번 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요거 가나입니다. 가나. 초콜릿 브랜드죠. 자, 그 다음에 나번은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아프리카 중앙부에 규모가 크고 인구가 1억에 헤아리는 콩고 민주공화국 맞죠? 콩고라고 하면 안 돼요. 콩고라는 국가는 따로 있어요. 자, 콩고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다번은요. 우리가 기후 배울 때 아마 보게 될 거고 여행지리 배웠던 친구들은 영상으로 한번 접했을 나라입니다. 바다와 사막이 맞닿아 있는 나미비아. 예, 나미비아. 그 다음에 라번은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줄여서 쓸게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나미비아, 남아공 놓고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나번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를 실시하였다. 인종차별 정책을 했던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라에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에는 나미비아에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막이 있다. 요거 기후 배울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류가 흐르는 바닷가는 바닷가이지만 건조해요. 공기가 아래로 깔리기 때문이죠. 요게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가나는 콩고 민주공화국보다 카카오 생산량이 많다. 우리가 가나는 초콜릿 브랜드로 이제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아프리카 지역의 코트디부아르나 가나 이런 곳이 카카오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다.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나보다 석탄 생산량이 많다. 이것도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석탄이라는 건 고기 습곡대 또는 고기 조산대에서 많이 관찰되는 자원입니다. 자, 고기 조산대가 어디 있더라 한번 살펴보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라켄즈버그 산맥이라는 거 우리 한번 공부했었죠. 이 드라켄즈버그 산맥 일대에서 석탄이 생산되기 때문에 다보다는 라가 석탄 생산량이 많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되겠습니다. 네, 5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도의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지도가 나왔네요. 자, 보시면 가는 영국이죠. 나는요, 벨기에입니다. 다는 이탈리아네요. 자, 이렇게 세 나라를 놓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국에는 국제연합의 본부가 위치한다. 우리 혹시 몇 년 전에 BTS가 국제연합 본부에서 공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게 미국의 뉴욕이었어요. 요거 미국 뉴욕이고요. 영국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벨기에는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럼 오스트리아가 어딘지 대충 알아야 되겠죠? 자, 오스트리아가 어디냐면요.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고 너무 두껍네요. 자,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그어 볼게요. 예, 여기가 오스트리아거든요. 그러면 벨기에하고 오스트리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에는 첨단 산업지구인 실리콘글렌이 있다. 실리콘글렌은요,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거고, 자, 다는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에 있는 건 제3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이 첨단 산업지구 이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다는 모두, 다는 모두 남부 지역이 북부 지역보다 평균 수준이 높다. 자, 요거는요,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역시나 거꾸로 된 설명입니다. 북부 쪽이 남부 쪽보다 잘 살아서 독립을 요구하는,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요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다는 모두 각 국가로부터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다. 예, 보면 벨기에랑 이탈리아는 남부와 북부의 소득 격차 때문에 북부 지역, 비교적 잘 사는 지역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영국 본토 그레이트 브리튼 섬 옆에 있는 아일랜드 섬 북부 지역이 영국인데 여기에 대한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요 내용도 나중에 유럽 될 때 또 깊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자, 무슨 산맥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자, 스위스의 50프랑 지폐에는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과 함께 거대하고 험준한 무슨 산맥이 그려져 있다. 우리 상식선으로도 알 수 있죠. 스위스 하면 알프스 산맥이죠. 자, 알프스 산맥에 대한 얘기 맞는 걸 찾아보자. 자, 환태평양 조산 내에 속한다. 환태평양, 아마 통합사회 때나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불의 고리와 관계가 없는 곳이죠. 유럽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세계적인 철광석 매장 지역이다. 철광석은요, 순상지라고 해서 오랫동안 지표의 지각 변동을 겪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많이 관찰되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습곡대에 해당하는 알프스에는 이제 해당이 없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인해서 땅이 휘어지면서 거대한 산맥이 생겼다 했습니다. 요게 맞는 설명이고요. 자, 고생대 이전, 그러니까 오래전의 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다. 이거 아니죠. 신기습곡대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산맥이고, 두 평이 수평으로 어긋나면 산맥이 안 만들어져요. 판이 그냥 이렇게 어긋날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산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도 이제 뒤에서 학습하겠지만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두 판이 수평으로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에 해당되는 사례지요. 자, 미국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예, 요거 알아두시면, 예, 뭐,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세계지리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겠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요것도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본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지형 문제네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지형 경과를 검색한 결과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은 후지산이네요. 성층화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층화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화산 폭발이 한 번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용암과 그다음에 화산 회설물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물질들, 이게 이제 지표면을 한 번 덮었다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면서 이 용암과 화산 회설물이 두껍게 쌓이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규모의 화산을 성층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일본의 후지산은 이 성층화산이다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베트남의 하롱베이. 자, 여기는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카르스트 지형인데 물에 녹고 남아있는 부분이 마치 이렇게 타워, 탑같이 보인다라고 해서 탑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고, 자, 미국의 크레이터 호라는 데 갔더니 백두산 천지와 마찬가지로 칼데라가 펼쳐져 있네요. 자, 칼데라 혹은 칼데라 호 같은 경우는 화산이 폭발하고 나면 그 아래쪽에 지표면에 있던 마그마 방이 텅 비게 돼요. 이 텅 빈 마그마 방으로 지표면이 그 붕괴되면서 무너져 내리면서 거대한 구덩이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화산 지형입니다. 자, 그럼 카르스트 지형, 화산 지형 두 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볼게요. 성층화산은 용암류와 화산 쇠설물 등이 겹겹이 쌓여 형성된다. 예, 요게 맞는 표현입니다. 요게 정확히 성층화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탑카르스트는 중국 남부의 구일인, 흔히 게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도 볼 수 있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으로 탑카르스트를 볼 수 있는 두 곳이에요. 베트남의 하롱베이와 중국의 구일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기반함의 용식작용. 용식이라는 거는 돌이 물에 녹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용식이 아니고 붕괴됐다 그랬죠. 화산 폭발되고 남은 그 텅 빈 마그마 방으로 지표면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두 수빈보다 건조 지역에서 발달한다. 일단 화산은요, 기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카르스트 지형은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돌이 물에 녹는 것이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했잖아요. 돌이 물에 녹으려면 당연히 습하고 기온이 좀 높은 요런 데서 잘 형성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역시나 지형 문제네요. 건조 지형입니다.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하면서 A, D는 사구, 선상지, 오아시스, 와디 중 하나임 했네요. 자, 4개의 건조 지형이 있는데 일단 A를 봅시다. 자, 산 사면에서 흘러내려서 왔던 물질들이 갑작스러운 평지를 만나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 펼쳐졌어요. 자, 이걸 선상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니까 일단 모르겠는데 강물 같은 게 이렇게 조금 흘러가요. 자, 건조 지역에서 흘렀다, 안 흘렀다. 비가 올 때는 흐르지만 아닐 때는 안 흐르는 이러한 강을 와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와디. 자, 그 다음에 C번 보니까요. 사막 가운데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약간 연못 같은 게 있어요. 아, 요거 오아시스군요. 자, 마지막으로 모래 언덕, 바람이 모래를 싣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퇴적된 곳, 요거 사구입니다. 자, 요렇게 4개의 지형을 놓고 문제를 풀어보죠. 자, A가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지형을 바르한이라고 한다. 바르한은요, D, 그러니까 사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바르한입니다. 자, 사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바르한이고요.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바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헷갈리죠. 원래 이런 그 단어를 가지고 막 말 조금 바꿔서 내는 보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건조 지형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사구가 연속되어 있으면 바르한, 선상지가 연속되어 있으면 바하다예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와디는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일시적으로만 물이 흐르는 하천이다. 요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C 주변에는, 자, 오아시스 주변에는 관계라는 건요, 건조한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오아시스에 물을 끌어다가 밀과 대추야자 등을 재배하기도 한다.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D는 주로 바람에 날린 모래. 그죠? 요 지역은 그 식생이 없잖아요. 나무나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람에 모래가 그대로 날립니다. 여기가 이제 바람이 조금 잦아드는 곳에 쌓이면 사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니은, 디귿, 리을. 정답 5번입니다. 이것도 지역 문제 잘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글씨가 되게 많네요. 종교 문제네. 자, 가다는 여러 종교 중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고 기억, 니은, 디귿은 네팔, 인도네시아, 프랑스입니다. 일단 종교랑 국가가 어느 정도 연결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네팔 같은 경우는 인도와 함께 힌두교를 믿는 지역이고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슬람 국가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도 유럽이니까 크리스트교가 주류겠죠. 자, 이런 세 종교를 대표하는 국가들을 이렇게 내놓고 밑에 나라가 있습니다. 자, 어디와 관련된 명절로는 어디에 라뚜생이 있습니다. 이제 말 자체가 프랑스어 느낌인데 모든 성자의 날이고 쭉 읽어보니까 라뚜생이 바로 크리스마스 부활절과 더불어 이런 말 나오니까 요거 크리스트교겠네요. 자, 그래서 가번이 크리스트교고 크리스트교랑 연결되는 나라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보기 중에서는 프랑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명절로는 어디에 르바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라마단이 끝나는 날. 라마단이라는 건 이슬람교에서 믿는 규율 중에 하나죠. 이슬람교에서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종교적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 달을 라마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이슬람교와 관련이 있는 명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슬람교와 관련된 나라 인도네시아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슬람교와 관련된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힌두교뿐이죠. 힌두교의 명절로 네팔의 명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이힌이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 크이힌 순서로 프인네가 있네요. 자,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보기 한번 봅시다. 자,
크이힌, 가나다가 크이힌. 그 다음에 나라별로 보면 요거랑 연결되는 거 프랑스, 이슬람교랑 연결되는 거 인도네시아, 힌두교랑 연결되는 거 네팔. 이렇게 보기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요, 옆에다가 써놓고 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시간을 좀 잡아먹기는 하는데 눈이 헷갈리는 것보다 이게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나다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이 프랑스, 인도네시아, 네팔이잖아요. 요렇게 써놓고 하면 훨씬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오히려 아낄 수 있으니까 막 보기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때는 요렇게 써놓고 하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힌두교 사원은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힌두교는 여러 가지 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전에 다채로운 색깔과 여러 신들의 조각상으로 이제 장식이 되어 있고, 아라베스크 문양은 이슬람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고요. 가나는 모두 기원지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다.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는 모두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요게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민족 종교, 가나는 보편 종교다. 이 셋 중에 특정 민족에게서만 믿어지는 종교는 힌두교죠. 다만 민족 종교 가와 나는 보편 종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신자수. 요거는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 좋아요. 전 세계 신자수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입에 그냥 붙여서 외우시면 돼요. 불입니다. 자, 세계 신자수 불 순서인데 요거대로 하면은 크힌이니까 아니겠죠. 크이힌 순서입니다. 자, 기억은 프랑스, 니은은 네팔, 디귿은 인도네시아이다. 예, 연결 잘못되어 있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단원의 수업활동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해당되는 요 퀴즈를 잘 보시면 1, 2, 3, 4에 해당되는 요 설명들을 싹 지우면은 요 가가 튀어나온대요. 그럼 한번 지워볼게요. 건조 또는 반건조 지역에서 식생이 감소하고 토양이 황폐해야 돼. 아, 그래서 땅을 못 쓰게 되는 거, 요거 사막화라고 합니다. 자, 사막화 지워볼게요. 사막화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닷물에서 염분 등의 용해물질을 제거하여 담수 얻는 거, 요거 해수 담수화라고 하죠. 자, 해수 담수화 지어보겠습니다. 해수 담수화 지웠습니다.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전통 가옥에 설치한 탑 모양의 환풍구. 여기가 지금 우리가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요런 가옥 구조잖아요. 요 가옥 구조 바드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드기르 빼고 나면 또 글씨가 사라졌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인들이 무리지어 이동을 하면서 물건을 팔거나 교환하는 무역, 낙타 타고 다니면서 이동해서 무역을 했었다. 요걸 대상무역이라고 한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무역도 지어봅시다. 대상무역 지우고 나면, 자, 남은 글자 뭐예요? 천외하래가 남았네요. 천외하래 조합해보면 이게 바로 외래하천이죠. 자, 이 외래하천에 대한 설명. 자, 우리 요 지역에 흐르는 외래하천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왜 외래하천이냐면 그 넓은 사하라 사막을 관통해서 흘러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시작해서 사막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하천을 외래하천이라고 하고, 이 외래하천의 대표 주자가 바로 나일강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바로 2번이죠. 수변 지역, 습한 지역에서 발원하여 건조 지역을 통과해 흐르는 하천, 요것이 바로 외래하천의 의미가 될게요. 자, 그러면은 1, 3, 4, 5번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의 만, 요거 페르시아 만이고요. 자, 지하수를 멀리 떨어진 마을과 농경지로 공급하는 지하 관계수로 요거 카나트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 또는 추출되는 석유, 이거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전통 석유라고 합니다. 자, 5번. 사하라 사막의 남쪽 건조 및 반건조 지역을 말하며 아랍어로 가장자리라는 거, 여기 사헬 지대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2번 되겠네요. 2번. 예, 나머지들도 알아두시면 당연히 좋겠죠.
자, 이제 절반 왔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인구 문제네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부양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각 멕시코, 스웨덴,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부양비라는 건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청년층 인구라고 할 수 있는 15에서 64세 인구에 비해 유소년층, 그러니까 0세부터 14세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노년부양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세 나라의 인구 특징을 보자면 일단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구 발달 단계에서 1단계, 뭐 그러니까 많이 낳고 아직 많이 죽는, 그죠? 1에서 2단계를 거치는 국가일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되게 높고 대신에 사망률도 높은 그런 단계에 있을 것이고, 스웨덴은 어떨까요? 스웨덴은 아이들을 별로 낳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웨덴은 아이들을 별로 낳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럽 지역이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구 발달 단계, 인구 변천 모형에서 보자면 4에서 5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에티오피아와 같은 형태로 있다가 스웨덴과 같은 형태로 변화하는 중이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970년과 2020년을 놓고 봤을 때 ABC를 한번 연결해 보자면, 자, 일단 확 튀는 건 C예요, C. 지리 자료를 볼 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ABC를 순서대로 보기보다는 한눈으로 봤을 때 가장 튀는 걸 먼저 따져보는 겁니다. 가장 튀는 게 C잖아요. 그래서 C를 보면 유소년 부양비는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낮고 노년 부양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970년에 비해 2020년에 노년 부양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유소년 부양비는 제일 낮아. 출생률이 낮은 곳. 네, 여기가 바로 스웨덴이 되겠죠. 자, 반대로 A부터 볼까요? 자, A는요, 여기도 좀 튀는데 1970년이나 2020년이나 일단 모든 나라들 중에 유소년 부양비가 제일 높아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반대로 노인층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인층은 가장 적으면서 아이들은 제일 많이 태어나는 곳 에티오피아겠네요. 그럼 나머지 하나. 과거에는 에티오피아와 땀치는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은 많이 태어나지 않고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 그래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인 곳인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멕스 이렇게 적어놓고 가도 좋습니다. 적어놓고 보시면 C는 스웨덴은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높다. 자, 노령화 지수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노령화 지수는요, 유소년하고 노년의 부양비를 비교했을 때 노년 쪽이 더 많으면 100보다 높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두 비율을 계산해 보자면, 자, 유소년하고 노년하고 부양비를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이 더 높으면 요게 100 이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소년 쪽이 더 높으면은 100보다 낮겠죠. 자, 그럼 여기 보면 C는 1970년에 자, 노년 부양비는 한 21 뭐 요 정도 되는데 유소년 부양비는 30이 좀 넘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스웨덴이라고는 해도 1970년대에는 유소년이 좀 더 많아요.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A는 아메리카, 에티오피아는 아메리카, B는 아프리카, 멕시코는 아프리카, 뭐 하나도 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C보다 두 시기 모두 합계 출산율이 낮다. A는 에티오피아는 스웨덴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을 수가 없죠. 모든 시기에 걸쳐 합계 출산율이 높고요. B는 A보다, 멕시코는 에티오피아보다 2020년에 국가 내에서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 우리가 산업을 따질 때요, 1차가 기본적으로 농림, 수산업, 그죠? 그래서 농업이나 임업이나 수산업 이런 것들, 그래서 인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것들이 1차 산업이고 2차, 3차로 올수록 고도화된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인구 발달 단계가 뒤쪽으로 가는, 이 발달 단계는 아니고 사실은 변천 단계예요. 변천 단계가 뒤쪽으로 갈수록 산업 종사자 비율상 높은 숫자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에티오피아가 더 그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으니까 이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B보다 2020년 총 부양비가 높다. 총 부양비는 유소년과 노년을 더한 거죠. 이걸 더하면 총 부양비가 되는데, 그럼 C는 2020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한 33쯤 될 거고 유소년은 한 30쯤 되네요. 자, 그럼 C는
C 같은 경우는 한 합치면은 33에다가 30 합치니까 한 63쯤 되겠네요. 자, 63이라고 보고. B는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딱 봐도 낮네요. 자, 노년부양비는 10이 좀 넘고, 유소년부양비는 약 40이니까 한 15 더하기 40 해서 55 되겠네요. 자, 그래서 C는 B보다 총부양비가 높은 거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요거는 그래프를 잘 해석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12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다음 자료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게양에르 피오르로 가는 길에는 신학솔 괴물 어쩌고저쩌고 트롤스티겐이라는 괴물이 있대요. 이 도로는 절벽과 폭포로 둘러싸인 웅장한 골짜기를 지나고 주변 산지가 있고 뭐 등등등. 자, 빙하 지형의 일종이죠. 자, 피오르라는 것은 과거에 빙하로 덮여있던 골짜기가 빙하가 녹으면서 막대한 힘으로 이 골짜기를 파고 지나가면서 U자 모양의 빙식곡, 빙하가 침식한 골짜기를 만들고 그 골짜기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 봅시다. 기억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 후 침수되어 형성되었다. 맞죠? 피오르는 원래 빙하기 때는 빙하에 덮여있던 골짜기예요. 이것이 빙하가 녹고 그 녹은 틈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왔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 니은이라는 건 도로와 절벽과 폭포로 둘러싸인 웅장한 골짜기. 이 U자 모양의 골짜기를 바로 빙식곡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빙식곡, 빙하가 침식한 계곡. 맞고요. 디귿은 뾰족한 산 정상. 자, 요거 호른이죠. 호른 또는 호온이라고 불리는 거. 자, 이 호른 같은 경우는 빙하가 완전히 이렇게 산을 뒤덮고 있다가 깎여져서 내려가면서 뾰족하게 산 꼭대기를 깎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리을은, 자, 여기 있는 호수는 빙하가 녹은 물이기 때문에 염분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염분이 많아 식수로 부족한 호수, 우리가 아마 바닷가에서 배웠던 석호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갑니다. 정답은 1번. 네, 내용 한번 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문제. 그래프는 작물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단은 쌀, 천연고무, 커피 중 하나이고 AB는 베트남, 중국 중 하나임 했습니다. 자, 쌀, 천연고무, 커피인데 자, 1등이 가부터 보니까 1등이 브라질이고 2등이 A예요.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브라질이 1등이면서 2등이 베트남인 작물이 있습니다. 2등이 베트남인 작물 커피예요.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나오는 걸로 보니까 아, 이거 커피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남원을 보니까 A와 B가 모두 있고요. 인도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전부 아시아 국가들이네요.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생산하는 거 쌀이에요. 쌀. 쌀이고 이제 A는 베트남이고 B는 그럼 나머지 하나 중국 되겠죠. 답번을 보니까 요거는 타이, 인도네시아, 코트디부아르 열대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천연 고무를 뜻합니다. 둘 다 베트남과 중국 모두 어느 정도 생산량을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커, 쌀, 고, 배, 중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편해요. 자, 커, 쌀, 고, 배, 중 알아보게 쓰면 됩니다. 이러고 나서 문제 따져보세요. 가는 커피는 공업제품의 원료 아니죠. 기호식품이에요. 나는 쌀은 커피보다 기호식품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그럴 리가요. 기호식품은 커피죠. 그 다음에 다는 고무는 쌀보다 플랜테이션 형태로 재배되는 비율이 높다. 네, 쌀은 플랜테이션, 그러니까 대농장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개별 농가가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고무는 대부분 대규모 자본을 들여서 큰 농장의 형태인 플랜테이션의 형태로 재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나의 최대 수출국은 B이다. 나중에 식량 배울 때 알겠지만요. 중국이나 인도는요, 생산량이 엄청나지만 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네들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식량 자원 수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확실한 건 중국이 아니고,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타이, 뭐, 이런 곳에서 수출을 주로 하는데, 어쨌든 중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베트남 반대로 써 있네요. 이거 아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이것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14번째 문제입니다. 가 지역의 도시를 지표의 A에서 고른 것은 자, 후안 미로의 포도와 올리브 나무에는 그의 고향인 에스파냐의 어디 지역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아 만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자, 포도와 올리브가 있고 에스파냐라는 나라도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지중해 연안 지역일 것 같아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중해 연안. 정확히 말하면 이게 사실 바르셀로나라는 곳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이게 바르셀로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요걸 힌트를 통해서 에스파냐, 포도, 올리브를 보고 지중해 연안이구나.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뭐예요? 여름철에 상당히 온도가 높지만 비교적 비도 많이 안 와서 건조하고 반대로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비가 좀 내린다. 그리고 온대기후 지역 중에서는 꽤 건조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름철은 고온 건조. 겨울철은 온난 습윤. 그 다음에 온대기후 중에서는 비교적 건조하다. 건조기후 직전이다. 뭐 요런 정도의 특징을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온대기후가 아닌 것부터 뺄게요. 가장 추운 1월달 평균 기온이 27.3도면 이건 열대기후입니다. 또 반대로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갔고 7월달의 날씨를 모르는데 이거는 냉대 혹은 한대기후일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연강 수량이 2mm예요. 이거는 건조기후입니다. 자, 그러면 D랑 E가 있는데요. 1월 달에 비교적 온난하다 그랬죠. 영하로 내려가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건조해야 되잖아요. 조금 더 건조한 쪽이 어디냐. 그 다음에 둘 중에 강수량이 좀 더 적은 데가 어디냐 따라줘 봤을 때 지중해 연안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E구나 하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 문제. 세계 주요 가축의 국가별 사육 두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다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소, 양 중 하나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튀는 거 먼저 봐야 되는데 가축을 보면 딱 튀는 거는 돼지고기는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탕수육을 기억하세요. 중국은 돼지고기의 생산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돼지. 중국이 가장 많다. 자, 그 다음에 브라질, 인도, 미국 순서로 가는 거 인도가 딱 들어와 있죠. 브라질이 가장 많고 요게 소예요. 소. 인도가 소를 신성시한다. 그 다음에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을 개간해서 소 농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양이죠. 양. 선생님 양 중국도 많네요. 예, 양 수요가 워낙 많아서 수출이 힘들어서 그렇지 중국도 양 많이 키우고요. 우리는 양 하면은 보통 떠오르는 나라 오스트레일리아도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소, 양, 돼 순서로 가나다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소, 양, 돼 써놓고 문제를 보시면 소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을 금기시한다. 소가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을 금기시하지 않고 돼지를 금기시하죠. 양은 전통적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크다. 사람 대신 노동하는 거 소죠. 소, 양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는 아메리카에서 대부분 방목용 돼지를 미국에서 막 풀어놓고 키운다? 그렇지 않죠. 보통은 농장에서 가둬놓고 키우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많이 키웁니다. 자, 가는 다보다 소는 돼지보다 전 세계 사육 두수가 많다. 이거 잘 모르겠죠. 이거는 사실 통계를 외워야 되는데 요 문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요런 거 물음표 땅 치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다중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은 나가 제일 많다. 양이 제일 많다. 아니요. 고기는요, 돼지가 제일 많이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소나 양은요, 다른 어떤 용도가 있어요. 양털, 그죠? 소도 노동력을 대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반면에 돼지는 오직 고기만을 위해서 길러지는 가축이라 육류 생산량은 돼지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면은 소와 돼지 중에 전 세계 사육두수가 많은 건 소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순서는 나중에 뒤에서 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6번째 문제, 가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런던, 시드니, 싱가포르 중 하나임 했습니다. 어떤 기관은 세계 주요 도시 문화, 환경, 인적 자원 등의 지표를 분석하여 매년 세계 최고 도시 순위를 발표한다. 2025년 세계 최고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어디는 10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는 여기서 이 셋 중에 뭐였어요? 자, 런시싱 중에서 싱가포르가 바로 아시아 도시네요. 그러면 나번 일단 싱가포르가 들어가겠네요. 도쿄와 싱가포르가 선정되었으며 남반구에 해당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도시 하나 있죠? 요게 시드니네요. 자, 그럼 남은 거 누구뿐이에요? 런던이네요. 자, 세계 최고 도시를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은 10위 안에 들지 못했네요. 너무 유럽 중심인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는 빅벤이 있다. 아니죠? 빅벤은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는 시드니는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시드니는 최대 도시이기는 하지만 수도는 아닙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는 캔버라라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가는 태평양 연안에, 런던은 대서양 연안에 있고요. 나는 싱가포르는 인도양 연안에 있습니다. 아니고요. 가는 다보다 런던은 시드니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길다. 그죠? 우리가 오세아니아는 비교적 유럽인들의 도달이 늦었고 도시 발달도 늦었습니다. 이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싱가포르는 런던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길다. 그럴 리가요. 싱가포르는 거의 적도에 맞닿아 있다. 우리 도시의 주요 위치할 때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이제 17번째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가나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자력 중 하나래요. 자, EU 회원국들이 뭐 확대와 관련돼서 의견이 나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대요. 자,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프랑스예요. 프랑스는요, 굉장히 원자력 에너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면 프랑스를 딱 손꼽아야 돼요. 전체 사용한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3분의 2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걸 확대해야 된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해야 돼 라고 하니까 독일이 주도하는 반대 진영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정책을 촉구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이렇게 25개 나라가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런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가나의 전 세계 소비량에서 상위 5개국. 자, 아까 프랑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죠. 이거 원자력입니다. 아까 독일이 주도한다 그랬고, 브라질이 높은 순위에 있네요. 이게 브라질이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이 아마존강에 있는 엄청난 수량, 물 때문에 수력 발전에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원자력은 신재생보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 맞죠? 자,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원자력은 신재생보다 국가별 소비량 비율 상위 5개국 중에 아메리카 대륙이 차지하는 자, 아메리카 대륙 개수 찾아봅시다. 원자력은 미국 하나뿐이죠. 자, 신재생은 미국과 브라질 2개네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신재생 쪽이 더 많죠? 요거 틀렸고요. 신재생은 원자력보다 발전원으로 사용하는 국가 수가 많다. 발전의 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국가 수가 많다. 원자력은요, 웬만한 안전장치와 기술이 있어야 반응한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는 비교적 소규모의 시설로도 어느 정도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은 좀 되는 반면에 원자력은 이용하는 국가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수가 신재생 쪽이 많다.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나는 가보다 신재생은 원자력보다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요거는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역전됐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이 더 높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입니다. 예,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 문제, 세계지리 모두학습지 일부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질문으로 모두 옳게 대답한 것. 자, 가나다 볼게요. 가나라는 인도 끝에 이렇게 섬처럼, 눈물처럼 맺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스리랑카.
그 다음에 나버는 국토가 이렇게 둘로 뚝 떨어져 있죠. 그죠? 보르네오 섬과 말레이 반도에 걸쳐져 있는, 자, 여기는 말레이시아. 자, 마지막으로 다번, 저기, 제 섬이 점점이 박혀 있죠. 저기는 필리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 말, 필 놓고 이제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팜유 생산량이 많습니까? 우리가 팜유 하면 두 나라 떠올려야 돼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떠올려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세계 팜유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 팜유 생산량에 대한 질문. 가는 스리랑카가 그거보다 많을 리가 없겠죠. 아니요가 답일 겁니다. No. 나는 다보다 인도네시아는 필리핀보다 국가 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습니까? 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고요. 필리핀은 크리스트교가 중심인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다는 가보다 필리핀은 스리랑카보다 활화산의 수가 많습니까? 네. 태평양 연안에 있는 불의 고리에 해당되는 나라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요, 맞아. 아니요, 예예가 답이나이 누굽니까? 갑이네요가 바로 앞에 있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째 문제. 자, 두바이 초콜릿에 대한 얘기네요. 자, 카다이프 면이 들어간 두바이 초콜릿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었다. 자, 어디는 7개의 토국으로 이루어진 쭉쭉쭉쭉. 수도인 아부다비보다 두바이가 더 잘 알려져 있다. 이거 어디죠? 우리가 흔히 UAE라고 줄여서 부르는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설명이죠. 자, 아랍에미리트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문제는 좀 쉽죠. 자, 한번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이집트. B는요, 튀르키예. C는요, 사우디아라비아. D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죠. 그 다음에 E는 어디예요? 카자흐스탄이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정답은 D,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다 경제블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했습니다. 자, 3개의 경제블록이 나와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유럽연합. 자, 요거는 위치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유럽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을 가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 여기가 가잖아요. 자, 여기 가는 유럽연합, 약칭으로 EU라고 하죠. 자, 여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이 여기잖아요. 자, 동남아시아 지역에 10개 나라예요. 가 가입되어 있는 나번이 아세안이죠. 자, 요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약칭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하나,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협정. 자, 요것도 다번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자, US, 미국, M, 캐나다, 멕시코, C, 캐나다 간의 협정. USMCA. 자, 그래서 EU, 아세안, USMCA가 각각 요렇게 만들어지고요.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아세안에는 인구가 1억 명인 회원국이 있다. 인구 1억 명 이상, 특히 2억 명도 넘는 인도네시아라는 회원국이 있어요. 맞고요. 가는 다보다 EU는 USMCA보다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이 높다. 맞습니다. 돈을 똑같이 쓰기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아세안은 EU보다 회원국 수가 많다. 아세안은 10개 정도 되는데요. EU는 20개가 넘어요. 요거 있잖아요. 문제가 앞에 힌트가 있었어요. 프랑스와 독일이 뭐 에너지 갖고 싸운다 얘기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각각의 나라 성명 된 그 진영을 보면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더 많다고 볼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쪽 영내 총생산, 그 총생산 규모를 놓고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갖고 있는 미국이 포함된 이 지역이 영내 총생산이 가장 많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네요. 자까지 해서 전체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영상 보시면서 공부에 참조하시고 중간고사 때도 요 내용이 응용돼서 출제될 테니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